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철입니다. 오늘도 뉴스톱10 10가지 주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에이펙 정상회담 소식을 가장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에겐 신라 왕관과 무궁화 훈장을 선물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에겐 본비자 바둑판과 나전칠기 쟁반을 선물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잠시 후 시작하는 특집 뉴스톱10에서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숨가쁘게 이어온 에이펙 정상회의 오늘 막을 내렸죠. 이 시각 현재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화면 나비가 보이시죠? 예, 한중 정상회의 이 나비를 계기로 한층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한중 정상회담 앞서 했던 영상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예, 임재율 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와서 도착해서 이렇게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 이제 의장대 서열과 함께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중국 측에서는 차이치석이 왕이 외교부장 등이 함께 참석을 했고 우리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배경훈 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굉장히 또 밝게 인사 나누는 모습까지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평가 역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 자, 이 모습 한중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빈으로 모셔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국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에이펙이라는 그런 국제기구 모임인데요. 그 가운데 다자주의 규범주의 틀 속에서 이제 그야말로 신냉전 질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게 이번에 에이펙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제 한중 정상회담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정상회담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3개 주변 강국과의 그런 모임인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외교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약간의 부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중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현안을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면서 그래도 양국 정상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시진핑 주석과 마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기대,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그러한 만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게 아마 봉황곡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시 주석이 저렇게 차가 지금 들어오면서 우리 의장대의 사회를 받으면서 저렇게 추타대의 음악과 함께 삥 둘렀네요. 저렇게 하면서 조금 전 경주 박물관에 도착했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 장면은 3시 반쯤에 있었던 영상이고요. 이 시간 현재는 양국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종료가 되면 그 시간과 함께 또 어떤 내용이 다뤄졌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조금 전 끝났던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 있었던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에이펙이 새로운 순항을 시작할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2026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近年来，经济全球化遭遇回头浪，亚太经合组织作用更加凸显。构建亚太共同体
是实现亚太地区长远发展繁荣的必由之路，也是我们的共同愿景。 예, 임주혜 변호사. 지금 저희가 제목의 왼쪽 상단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나비로 통한 한중 정상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어제 있었던 공연에서 나비가 단연 화두였습니다. 예. 어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제 공연까지 만찬 이후 이어졌는데 그 공연에서 이제 로봇 나비가 화제였던 겁니다. 이 나비라는 것이 어찌 보자면은 평화와 화합도 상징할 수 있고 이 나비가 그대로 다음에 이제 에이펙이 개최되는 중국으로의 어떤 그런 이어진다는 그런 모습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이번 받았거든요. 경주 에이펙의 상징이 나비죠. 그렇죠. 그 나비가 날아서 다음 개최국인 중국으로 날아가길 바란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이 부분을 딱 꼭 집어 언급했습니다. 예. 어제 공연에 있어서 이 나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중국에까지 이 나비가 날아와 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걸로 보아서 나비라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 역시도 좀 우호적인 그런 대화를 이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인철 소장, 뭐 이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사실 안보는 미국, 또 경제는 중국,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중국과 함께 굉장히 큰 무역 교역국이기도 한데요. 시 주석은 과연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카드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은 11년 만의 방한이고 워낙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한령 때문에 굉장히 좀 고초를 겪고 왔어요. 그게 완전히 지금 풀린 건 아니죠. 맞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은 한 번도 한국에 대한 규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들 뭐 롯데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 현대차 대부분이 정말 철수하거나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심지어 삼성의 갤럭시의 점유율은 1%입니다. 중국 내. 거의 안 팔리는. 안 팔립니다. 현대차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을 중국에서 빼서 뭐 인도나 베트남과 같은 곳으로 좀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까지도 대기업들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시급한 건 이 한한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히토류로 대변되는 일단 미중이 뭐 빅딜은 아니지만 스몰 딜로 히토류 수출을 일단간 제한하는 걸 1년 유예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뻔했거든요. 우리도 이 히토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첨단 산업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히토류 이제 공급망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풀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체결됐던 굉장히 수준 낮은 한중 FTA 1단계를 2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 등이 좀 의제로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2천억 불을 주고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얻었어요. 예. 근데 그 모두 발언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렛대로 중국과 북한을 거론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국도 예민해져 있고요. 그리고 북한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만일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면 우리의 기대감이 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임기웅 배원이 워낙 강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설득시키는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지금 보면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마지막에 오늘 지금 마지막 일정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모든 세 나라 정상들의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혹시 그 순서가 갖는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중요하다 이런 어떤 함의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큰 그림은 미국과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과는 그 미국의 그 우산 밑에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국의 안심,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고려한 그런 맥락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 맥락 속에서 지금 한중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중요한 회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 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언급한 사항들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중국의 기대는 과거의 노무현 정부 내지는 한국의 진보 정부가 가졌던 그런 밸런싱이라고 하는 균형 외교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본다면 반미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중국이 그 한미 관계에서의 어떠한 틈새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더 강화된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자의 답변하는 그 와중에서 바로 그러한 간극들,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의 답변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예, 그래서 어떤 맥락의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안고 예. 갈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상당 부분은 중국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펙 회담 본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걸 보면은 자유무역 질서의 리더가 되겠다 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뭔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세계 경제에서 패권 국가 리더가 되기 위해선 시장이 돼줘야 됩니다. 예. 근데 과연 중국이 시장이 돼주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현실감 없는 목소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에는 고민거리를 안겨준 지금 다자회의가 에이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주 교수님. 예. 한중 정상회담 지금 조금 전에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데 자, 오늘 이슈 중에 이 한반도 비핵화 이 논의가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했을 당시에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은 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 등등으로 해서 이러다가 북미 정상회담 하는 것 아니야라고 했습니다만 무산됐어요. 네. 근데 우리로서는 지금 한미일 동맹 또 북중러 동맹 이런 사이에서 이제 균형 외교를 펼쳐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 한반도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한 시 주석의 어떤 언급이나 동의나 이런 게 혹시 가능할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될 텐데요. 예.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해양 전략이라든가 해군 작전 전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안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사실 사드 배치한다고 했을 때도 네. 이게 중국을 겨냥했다고 한한령까지 내렸던 네. 중국이기 때문에 네. 한국이나 또 지금 일본에서도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네. 갖겠다라고 하는 네. 상황이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여파가 이제 대만까지도 갈 수 있겠죠. 더구나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서 중국과 대만이 정말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만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으로서는 큰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좀 자제를 요청하는 이제 그러한 주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미국 측이나 우리 측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다시피 이것이 핵 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정이고 그다음에 핵무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거는 NPT 즉 비확산 예. 조약과는 이제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방어를 위한 우리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이거 도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평화적인 목적을 염두에 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핵을 이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NPT 조약에도 이제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은 혈맹이라고 하는 이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 주느냐가 굉장히 관심일 겁니다. 그 주제는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시석 어제 한 15분간 살짝 지각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환영합니다. 오는 길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지각을 놓고 미묘한 힘겨루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뭐 살짝 늦을 수도 있는 거죠, 임재 변호사? 그렇죠. 사실 이제 등장 순서 같은 게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 정상의 알파벳 역순으로 해서 입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선 원래는 5번째 입장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정된 순서에 등장하지 않고 15분 정도 지각을 해서 맨 마지막에 입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이번 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항의 차원의 고의적인 지각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전해지고 있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의견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한중 정상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길이보다 한중 정상회담의 길이도 길지 짧을지 그것도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굉장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수님. 과연 한미일, 북중러 이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이 동맹 구조가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뭐 느슨해진다거나 아니면 다시 좀 뭐 완화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상황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갈등을 유보시키고 파국으로 가는 거는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번에 그 정상회담 속에서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본다면 또 다른 한 측면을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요. 이번에 그 정상회담이 어떻게 본다면 국내 정치적인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즉 취임하고 나서 주요 국가의 관계 정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 확인한 거는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집어넣은 합의한 사항을 보면은 아주 시급한 불 끄는 합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수습을 하고 우리 미중 관계에서는 파국은 없다는 것만 보여준 셈이고요.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뭐 비핵화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온도차도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부터 좀 완화시켜 보자 하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그러한 양국 관계의 복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러한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주 교수님. 지금 저희가 한중 주요 이슈를 이렇게 그래픽을 봤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한한령을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핵잠수함 얘기 다뤄봤는데 사실 이번 국감 시즌에 제기됐던 내용 중에 서해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불법으로 세워진 것 아니냐? 거기 보니까 잠수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정치권에 논란이 됐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내용을 거론하고 또 시 주석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걸로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죠. 예.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잠정조치 수역에서 행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정말로 불법적인 행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영해라든가 우리의 바다, 우리의 주권에 이제 위협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요. 지금 막지를 않으면은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저는 이제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뭐 그 잠정 조치 수역에서 이제 자기네 영해 쪽에 가까운 쪽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 양식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구조물들을 설치를 했다는데요. 예. 근데 잠정 조치 수역 같은 경우는 공동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수역 내에서는 이쪽 저쪽이 내 쪽이다 네 쪽이다 그게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없고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래서 우리 해경에서 순시선을 보내면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상주하는 잠수사들이 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조사하러 갔다가 또 중국 해경으로부터 이제 그 추방을 당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그 공동 관리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이 시설물에 대해서 그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나비로 통한 한중 정상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昨天晚上的文艺演出啊，飞出来那只蝴蝶很美丽，最好它能够飞得更好，甚至会唱歌。谢谢大家。 예. 양국 간의 정상에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장님, 요즘에 혐중 정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혐한 시위가 있었고요. 혐한 정서가 있듯이 요즘 들어서 이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 반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이 혐중 정서가 꽤 심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과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경주에서도 한쪽에서는 이제 혐한 대중국 반발 목소리가 있고요. 하나는 트럼프 반미 정서가 지금 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면에는 그동안 이제 물론 뭐 사드 보고로 인한 우리 경제적 피해도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 무비자로 지금 오면서 중국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대규모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게 사회 규범을 파헤치는 그런 행위를 좀 보여주는 것도 이리 담당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미중 이번에도 보면 사실 호랑이가 없을 때 사자가 왕이라고 지금 1박 2일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버렸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어제도 미국의 일방주의를 겨냥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다시 꺼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WTO 다자간 이제 무역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뭉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중국의 특성이 정말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지금 이렇게 해양 건축물, 불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아마 그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피해도 굉장히 보죠. 심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이 중국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절대 이제 이런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의 이제 이 한류 스타들이 미국 내 중국 내 이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막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OTT를 통해서 불법으로 모든 걸 다 보면서 그 밑에 댓글을 달고 있어요. 예. 이런 걸 보면 지적재산권 문제며 이제 떨어지는 이제 어떤 이런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일정 부분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과연 물론 양국 정상이 11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만나서 좋은 얘기 위주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혐중 정서라든지 또 반미 정서 이런 것들이 대사관을 통해서 정상에게 보고는 됐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릴지가 양국 정상이 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양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 내용이 들어오면 또 바로 연결해서 현장을 보여드리고요. 저희는 준비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바둑판이 보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최고급 바둑판과 나전 7기 자개 쟁반을 선물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그래픽 위입니다. 예, 자 임재명 선생님, 최고급 본비자 바둑판, 조각 받침대 세트. 느낌으로는 황금색 빛도 나는데 우리 보통 보면 바둑판, 기원에서 보는 그런 바둑판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은 동그랗게 생긴 고급 나전 7기,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나전 7기 자개 원형 쟁반을 선물했다고 하네요.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건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취향 등을 고려해서 2014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둑 알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준비한 선물은 바로 본비자 바둑판 및 받침이었습니다. 이 본비자 바둑판은 이 비자나무, 원래 고가의 나무 그리고 가장 귀한 나무라고 평가를 해봤는데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품질의 나무를 이제 본비자 바둑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본비자 나무판은요, 이제 조직이 치밀하고 향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특히 바둑알을 탁 내려놓았을 때 그 소리를 착저음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특히 좋다고 하여 최고급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사실 선물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놓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본비자 바둑판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역시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그런 바둑판도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저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 역시도 선물로 했는데요. 이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 같은 경우에는 이 나전은 이 천년 전 고려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전통 방식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장인들이 정말 그 손끝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는 이 중국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대통령실의 선명 역시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한중 관계를 기원한다. 아름다운 한중 관계를 기원한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모두 발언이 공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자막이 있습니까? 예, 자막 더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한중 관계. 예, 지금까지는 아름답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한중 관계를 기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모두 발언에서 했습니다. 자, 11년 만의 방한을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올 6월 통화 이후에 직접, 그러니까 넉 달, 5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길 기다린다. 예, 기다렸다. 그러면서 경주 에이펙 계기로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이 뜻깊다라는 이야기를 모두 발언에서 했습니다. 과거 에이펙이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아마 이번 에이펙에서 한중 정상회담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국빈 방한 계기로 전략적 한중 협력의 동반자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 다 아는 것처럼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죠. 물론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있습니다만 중국을 경제 대국으로 크게 세계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지방에서부터 호흡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했다라는 말도 덕담으로 건넸다고 합니다. 경제협력 규모가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발전해야 된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누구는 공급하고 누구는 수요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마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한중 양국이 소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한미뿐만 아니라 한중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같이 소통하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예,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11년 만에 국빈 방한을 하게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두 발언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기쁘다고 지금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파란색 넥타이를 맨 시 주석의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출발을 기대한다.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당연하죠. 예. 땅덩이를 들고 어딜 갈 수 없죠.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다. 예, 이 부분도 굉장히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소통을 강화할 생각이 있다. 예, 그동안에는 소통이 좀 부족한 점을 인정한 걸까요? 이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있었던 양국 정상의 대화를 잠시 자막으로 전해드렸고, 자, 육성이 나오면 저희가 자막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자,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화기애애한 덕담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중일 정상회담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시작할 때 뭐 취임 축하한다라든가 뭐 이런 좀 아름다운 덕담들이 좀 부족했는데 오늘은 아주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양국 간에 앞으로의 미래의 그 한중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러한 덕담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지금 뭐 북한이 그 비핵화 얘기가 나오니까 이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모르겠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멘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비핵화는 뭐 꿈 깨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는 비핵화에서 중국이 해줄 역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되는 문제, 직접적인 아까 언급됐던 그런 갈등 구조도 있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이번 모임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많은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양국 간의 관계 복원에 관한 멘트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결과물에 뭐가 담겨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안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수평적 협력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전해드렸어요. 아까 제가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주 교수님, 네. 땅덩이를 들고 어디 갈 수 없지 않느냐.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또 우리가 한한령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과 더 가깝고 한국과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한국과 미국 또 일본이 가깝게 되니까 그 사이를 혹시 비집고 들어가려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뭔가 어떤 생각이 저 발언에 담겼다고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한미일 3국의 군사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 뭐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게 중국의 모습이고요. 교수님 잠시만요. 제가 음성이 들어와서 음성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우리 시진핑 주석님과 우리 지도부 일원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4년 7월에 방한해 주셨고 그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올해 6월 통화를 한 이후에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도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이렇게 주석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과거 에이펙이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주 에이펙 계기로 주석님의 국빈 방한은 더욱 뜻깊습니다. 주석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에이펙을 활용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온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규모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한중 양국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영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과 함께 주석님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我很高兴应李在明总统 이재명 先生的邀请， 대통령님의 초청을 응해서 时隔11年， 11년 만에 再次对韩国进行 다시 国事访问。 국빈 방한하게 돼서 매우 今 기쁘게 年6 생각합니다. 月你当选后， 지난 6월 대통령님께서 我们通过 당선되신 多种 후에 方式保持沟通，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引领 소통을 中韩关系 유지하면서 平稳开始。 중한 관계의 안정적인 출발을 感谢 이끌었습니다. 韩方对我和中国代表团 한국 的 측이 저와热情接待 중국 대표단 和周到 일행을 安排。 위한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준비에 祝贺 사의를 韩方 표합니다. 成功举办 한국 亚 측의 太经合组织领导 APEC 人 정상회의의 정식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합니다. 中韩是搬不走的， 중한 양국은 重要近邻，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也是分不开的合作伙 뗄래야 伴。 될 수 없는 협력 동반자입니다. 建交33年来， 수교 33년 이래 两国超越社会制度和意 양국이 识形 사회 态差异，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积极推进各 각 领域的交 분야의 流合作， 교류와 협력을 적극 实 추진함으로써 现了相互成就。 서로의 성공을 공-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습니다. 事实证明，推 사실이 动中韩 입증한 关 바와 系 같이 健康稳定发展，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符合 발전을 추진하는 两 것이 国人民根本利益， 언제나 양국 국민들의 顺 근본적인 应时 이익에 代潮流 부합하고 的 시대의 正确 흐름에 选择。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입니다. 中方重视 중국 中 측은 韩关系，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对韩政策保 대한국 持 정책에 连 있어 续性， 연속성과稳定性。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愿同韩方加强沟 우리는 通， 한국 측과 소통을深化合作， 강화하고 협력을 拓展共 심화하며 同利益， 공동 이익을 携手 확대하고 应对挑战， 도전을 함께 대응해서 推动中韩战略合 중한 作伙伴 전략적 关系 협력 동반자 行 관계가 稳致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为地区和 발전을 平与发展提供 추진함으로써 更多正能 지역의 量。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오해는 많은 긍정적인 공동동 에너지를先生 불어넣을 중 용의가雙邊關係 있습니다. 和 저는 共同 양자 關心的 관계 問 및 題 공동 관심사에深入 대해서 交換意見。 대통령님과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의 시작하기에 앞서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 잠깐 들어보셨는데 총 지금 한중 정상회담은 끝났다고 합니다. 3시 48분에 시작해서 5시 25분까지 15분 전 종료가 됐는데 총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97분.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87분. 자, 그 시간도 어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한중 정상회담이 정말로 오래간만에 개최되었고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던 2017년 12월 이후에는 예. 모든 한중 정상회담이 약식 회담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자 협의체 내에서 이제 약식 회담을 이제 가진 수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양국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는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 11년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자 정상회담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개최될 수 있는 기회를 정말로 오래간만에 잡은 상황에서 아마 양국 정상 간에 할 얘기도 많았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나라가 또 당면한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우리도 뭐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서도 중국도 이제 미국과의 이제 정상회담을 이번 경주에서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두 나라가 또 서로 확인하는 그런 또 회담을 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갔는지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설명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예. 미중은 100분요. 예. 한미는 87분, 미국과 중국은 100분, 그리고 한중은 97분간 정상회담이 이어졌었습니다. 과연 이인철 선생님, 네. 이 양국 간의 정상에서 사실 현안이 막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관세 협상처럼 뭔가 현안이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양해각서라든지 뭐 그런 게 체결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이제 실무진들이 이제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선언을 이제 봐야지만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중국과 교역을 시작한 이후에 그동안 늘 흑자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3년 전부터 2022년부터 지금 적자로 돌아섰고요.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넘기면 중국이 다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가 와해가 되고 있어요. 중국은 기술 자립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조선 우리의 주력 산업들을 전부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사실은 중국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미중 패권 전쟁이 열리면서 주로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이제 히토리와 같은 금속 작물에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뭐 6개월 정도의 여유는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히토류를 이제 이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호주, 일본과 협력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력으로 이제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할 때까지는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예. 우리도 플랜 B를 좀 대비해야 되고 지금 사실 저는 5월 동주라고 봅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중일은 피해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이펙의 이제 이 가장 큰 취지가 예. 다자간 무역을 통해서 보호무역지를 배격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예. 호랑이가 빠졌잖아요. 예. 호랑이가 빠진 상황에서 사자가 지금 이 왕을 지금 계승받고 다음 해 내년에 다시 이제 에이펙 주재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전까지는 지금보다도 좀 한 단계 레벨업된 한중일 내지는 이제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이 좀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화면에서 보면 뭔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있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관 등등이 뭔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은 좀 들어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앞에서 뭔가의 양해각서, 그다음에 계약 교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인지, 저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 명의 장관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뭔가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이 내놓은 카드가 과연 무엇인지요. 많은 지금 장관들이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주고 아까 선물 얘기하다 말았는데 임재명 선생님 선물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갔던 게 취향을 저격해서 바둑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도에 선물했던 바둑알을 놓을 수 있는 그 바둑판을 얘기했다는 것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어떤 한중 간의 어떤 그런 관계, 그때 좋았으니까 그걸 회복시키겠다 뭐 그런 것도 담겨 있나 보죠?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선물이라는 건 받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일 거고 그렇죠. 특히 이런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선물을 하게 될 텐데 이전에 선물했던 바둑알을 놓을 수 있는 최고금 바둑판을 주겠다. 저게 바둑알이죠. 2014년도에 시주석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물했던.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우호적인 한중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부분도 충분히 읽혀질 것 같고요. 함께 선물한 이 나전칠기 쟁반 역시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어온 그 기술을 활용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선물의 의미를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쭉 이어나가자라는 의미가 담긴 선물이라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선물까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저 영상, 선물을 주고받는 또 그 안에서 있었던 어떤 영상, 또 웃는 모습 등등은 들어오는 대로 방송 중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폐막 선언 이후에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단체 사진도 촬영했는데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에이펙 회원 경제 지도자 여러분, 어제 관람한찬에서 선보인 한국 음식 문화 공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공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구 구조 변화, 문화 창조 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님, 오늘 21개 나라의 정상들이 혹시 한복을 입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복은 아니고 목도리를 둘렀는데 그 목도리가 옥색이고 한복지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옥색의 목도리, 이 한복의 소품을 재해석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옥색의 의미도 굉장히 남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이 옥색은 전통적으로 회복과 상징, 평화를 의미하는 고귀한 색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옥색의 한복풍 목도리를 지금 제작을 했고요. 이 목도리를 자세히 보시면 이번 에이펙의 3대 중점 과제인 이 연결 혁신, 변형을 상징하는 이 한글 자모와 에이펙 엠블럼을 금박 기법으로 수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옥색이라는 부분이 이 가곡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네라는 이 가곡의 가사를 보자면 세못이 옥색 치마 금방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치고 나가. 어떻습니까? 세못이 옥색 치마 이렇게 부르죠? 맞습니다. 예. 이 세못이 옥색 치마에서도 옥색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네. 이제 가장 전통적인 빛깔을 고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저 현장에서 저렇게 여러 나라 정상들이 우리나라 색깔의 한복지로 만든 그런 목에 두른 저 모습, 한번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미와 한글의 조형미가 어우러진 이미지를 선보이려고 저런 것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 전통이 꽤 오래된 전통이라면서요? 예, 그 에이펙은 일종의 그 문화 외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 행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은 매년 이 행사에서 어떠한 것으로 자국의 문화를, 우수한 문화를 뽐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서 하는데요. 우리도 뭐 K-팝, 음식 뭐 해가지고 지금 의복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특히 경주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과거와 현재의 조화라고나 할까요? 예, 천년고도 경주에서 과거의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K-팝에서 BTS나 G-드래곤 뭐 해가지고 우리 오늘날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우리의 그러한 문화들을 보여주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문화외교 차원에서는 이번에 에이펙이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혜경 여사는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불국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영상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Thank you. This is such a beautiful humble. Oh, amazing. How are you? Nice to see you in another beautiful outfit. Every day. 예, 임 변호사님. 그제는 첨성도에 예고도 없이 방문해서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요. 어제는 에이펙 정상 배우자들을 불국사에서 맞이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이 정상의 배우자들은 한복은 입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한복을 입음으로써 우리나라의 한복의 우수성을 이렇게 좀 널리 홍보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에이펙의 장소가 경주입니다. 경주는 그 지역 자체가 이 도시 전체가 다 문화 유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한 그런 외교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 첨성대에 이어서 어제는 에이펙 정상의 배우자들과 함께 이 불국사를 방문했는데 이때 김혜경 여사가 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각국 정상 배우자에게 선물한 이 선물도 화제입니다. 이 복주머니에다가 따뜻한 핫팩을 넣어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또 이 복주머니에 새겨져 있는 글자 복이라는 것이 이제 행운과 번영을 상징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전달했고요. 이 복주머니가 또 정말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뜻깊은 선물이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주머니를 들고 각국 정상의 이 배우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까지 한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예. 7위로 넘어갈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 북한 관련된 발언을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함께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보이죠. 과연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와 또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죠.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입니다. 이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I know Kim Jong-un very well. We get along very well. 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 May take a little time. You have to have a little patience, but I feel absolutely certain that it will. 미북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 교수님,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늘 바로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나왔는데요. 비핵화 망상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몰상식,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발언이 많이 옛날부터 유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우린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북한이 정말 어떤 이런 망언을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도 계속 두드리면은 열리리라 이제 그런 말이 있듯이요. 예. 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좀 성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서 이제 북미 간에 정말로 이 어떠한 양식의 회담을 그래도 실현시키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아직 그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지만서도 지난 3개월 동안 북한하고 미국 측이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물밑 접촉을 굉장히 왕성하게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왔던 이제 박명호 그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이게 역으로 보자면은 이번 에이펙 회의 기간 동안에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만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신망감을 또 이렇게 일정 정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 뭐 어떠한 식의 회담이 미국 측과 열렸다고 하면은 아마 이러한 뭐 그 정말로 속쓰린 이런 담화문이 발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서도 미국도 이제 계속해서 북한과의 이제 접촉을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 북한에선 점점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러다가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계속 만나겠다.
나는 김정은과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대화의 문이 열릴 수도 있겠죠. 과거에 북한은 틈만 나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허망한 계획꿈에 불과한 잔꾀다.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 회복해야 큰 평화가 온다. 비핵화 타령 실현 못 시킬 계획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표현이 많이 완화됐다. 우리는 계속 달래고 있고요. 북한은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 저희가 무엇인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준비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6위입니다.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중일 정상과의 회담이 매우 훌륭했다면서 순방 성과를 자랑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훌륭하게 대접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나보시죠. South Korea, you saw the way we were treated. It is really beautiful. I'd like to wear it right now. It would be very special. It would be a very special place. Thank you very much. Our country is respected again. When they treat me with that kind of respect, they're treating our country with that kind of respect. And trillions of dollars are coming back to our country because of those meetings. 이인철 소장님,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다. 투자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 얼마일까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았는지를 봤을 것이다. 밤낮 없이 일했고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 수조 달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저 금관은 지금 미국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의 모든 채널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노킹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 신라 금관, 화려한 금관을 쓴 이 트럼프 대통령이 AI 동영상으로 춤을 추는 예. 그런 장면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회담 직후 이제 에어포스 1을 타고 가면서 SNS에 한국으로부터 6천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했다. 사실과는 좀 다르거든요. 3,500억 달러 가운데 전액 선불이 아니라 2천억 달러만 선불로 그것도 10년 분할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뭐 지난 8월에 이제 7월에 이제 우리 미국 기업들이 가서 했던 뭐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에너지까지 포함시켰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80세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근데 아세안 갔습니다. 말레이시아 갔고요. 거기서도 캄보디아랑 이제 이 말레이시아와 이제 체결했죠. 거기서도 일단 수금을 했고요. 일본 찍고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확약 도장 받고요. 예. 우리한테 와서 3,500억 달러 챙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마가 지지층, 지금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굉장히 지금 물가도 불안하고요. 지지율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금관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방문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는지 봤을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 받을 때조차도 그랬어요. 금관 특별하게 잘 보관해라. 예. 그러면서 이제 훈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외신들은 이런 발언을 두고서 트럼프의 외교 성과를 조금 존중의 어떤 회복으로 좀 포장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인데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도 함께 만났었죠.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 것도 저희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더군다나 골든벨까지. My friends are buying dinner and everybody. So make sure they spend a lot of money. 많이 드시래요. 다 쏘신대요. This is my Chimek brothers. 앞으로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도 확대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골든벨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성과 엔비디아는 25년 넘게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같이 치맥했고요.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습니다. 예, 이인철 소장님 보니까 정의선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이번에 관세 관련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정확한 협상 내용의 팩트시트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이 잘 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업종별로 조금 희비가 엇갈립니다.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건 자동차가 맞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4월부터 25%의 관세를 매기게 됐어요. 이게 우리는 한미 FTA로 제로였습니다. 제로였다가 갑자기 25%를 매기니 당연히 이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뭐 수조 원대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상호 관세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15%로 낮아지게 되면 연간 그래도 수조 원대 이제 좀 플러스가 생길 것으로 보여서 만나자마자 저렇게 정의선 회장이 고맙다는 감사 표시를 한 거고요. 예. 저는 아마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젠슨왕 총재였습니다. 일수고 일수족 일거수가 모두 전 세계 방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 빨리 간 게 다행이었어요. 아니면 트럼프가 젠슨왕 뉴스에 가릴 정도였는데요. 예. 마이데스 손이에요. 정말로 저기만 거치면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교촌치킨 주가 당일 10% 넘게 올랐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예. 그러면서 한국에 기쁠 만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해서 풀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돈 갖고도 구할 수 없다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AI 가속기 그래픽 칩을 우리나라한테 무려 26만 장을 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정상들이 온 것보다 젠슨 황의 등장 또 치맥을 먹었던 그런 영상들이 더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정상 외교가 젠슨 황에게 가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듣게 되면 기분이 또 어떨까요? 예.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죠.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 먹을 것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에드워드 리 이번 만찬을 설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셰프죠. 임주임 변호사님. 어제 여러 정상들 앞에서 나왔던 만찬과요. 조금 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만찬 메뉴가 조금 전 공개가 됐습니다. 닭강정, 마라소스 전복, 자연송이, 백합국, 보성 녹차, 한식과 지역 특산물을 이렇게 섞어놨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양식 메뉴였는데 자, 시진핑 주석의 이 메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행사는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음식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음식이 중요한데 에드워드 리 셰프가 지금 총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결국 한국적인 것과 그리고 다른 나라 외국 정상들도 이 한식을 재해석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메뉴로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맛봤던 이 양식 메뉴를 보자면 경주에서 나는 천년 한우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 한우를 기본으로 하되 또 그만에 또 이제 양식과 좀 접목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이제 정갈해 보입니다. 그렇죠.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 그리고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게 플레이팅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진핑 이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한 이 만찬 메뉴를 보더라도 닭강정 같은 건 어찌 보자면은 이제 우리 쪽의 그런 부분을 좀 가미한 것이고 전복, 그러니까 이 한식의 특성, 이 지역의 특산물을 고려하되 마라소스를 좀 곁들여서 이 중국 측의 그런 입맛이나 취향도 고려한 그런 식사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예, 에드워드 리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교수님.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협상 내용도 중요하고 또 의전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이 상차림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정갈한 느낌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음식 자체가 결국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건데 예. 한국 문화와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 음식에 대한 약간 거부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정갈하니까 디스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거에 대한 한계점들이 많았는데 뭐 사실 김밥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고 봅니다. 제 유학 생활 때는 김밥을 혐오했는데 미국인들이 지금은 김밥을 먹어야지 좀 문화인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건데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국격 상승과 함께 우리 문화가 대중화가 되고 또 아울러서 저런 뉴욕이라든가 세계 고급 음식점에서 한국 음식들이 상당 부분 저런 디스플레이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맛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그 저런 음식 문화적인 디스플레이 이런 게 어우러져서 우리나라의 음식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나왔던 에드워드 리. 자, 이번 외교부가 에드워드 리의 목소리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Really, I would love to tell the story of Korean food and Korean ingredients. I always say it's very difficult to argue when you're having good food. Right? So good food makes people feel better and you know, hopefully that leads to good things. 예, 에드워드 리는요, 한국 재료의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전통과 혁신을 반반으로 담고, 예,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예, 반반으로 담고 바늘 대신 담백하고, 그러니까 우리 음식이 맵고 짜고 마늘 냄새 나고 뭐 이렇게 평가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담백함과 된장 디저트, 그러니까 미국식 디저트에 된장을 아우르는 그런 한미의 맛을 버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셰프들은 참 말을 해도요 먹기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음식을 먹고 많은 정상들이 기뻐하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이런 맛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공연도 어제 있었죠. 진짜 많은 정상들이 뿌듯하게 그 장면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우 차은우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Why don't you tell our guest a little more about yourself? 에이펙 2025 코리아 홍보대사 가수 지드래곤입니다. 주 교수님, 참 우리나라 예전에는 참 제조업의 강국이었습니다만 지금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 영역에서 또 먹거리 분야에서도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선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한한령 같은 것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오늘 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우리의 문화가 중국에서, 우리의 영화가 중국에서 상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그 보여주신 그 비디오 클립에서 예. 시 주석의 표정이 좀 잡혔으면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는데. 흐뭇하게 쳐다봤습니다. 네네네. 그랬다면은 아마 한한령에 대한 조치를 아마 이번에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영감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저렇게 훌륭하고 멋진 공연을 직접 보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국의 그 정말 K-팝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로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문화 제품이기 때문에 문화 상품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 한한령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계속 들어오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저희가 방송 중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준비한 4위. 이제 국감이 끝났습니다. 예, 화면에 보이신 저 장면, 고릴라를 누군가 그리고 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청첩장, 욕설, 조롱, 고릴라만 남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장면을 종합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추가 질의를 먼저 하시고 저는 신상 발언 시기에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아니요, 저는 제 발언 시간에. 네, 저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에 대한 건으로 좁힌다 하더라도 과방위원장직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취지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제 최민희 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과가 충분한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없다. 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앞으로 논란이 안 생기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그러면서 이 축의금과 퇴장 명령 등 MBC 관계자의 퇴장 명령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무슨 사과냐, 사퇴하라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만 박수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위원장직 정리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 나오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사과로 이제 끝나는 일이 됩니까? 일단 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게 부적절하기도 하고요. 워낙에 국감의 한복판에 있는데 본인의 이슈에 대해서 과방위원장이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은 자제했던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실기했다, 늦었다라는 비판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종합감사 등 이후에 본인이 일으켰던 이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사과드리고 이 성찰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만큼 이 과방위원장직까지 내려놓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민주당에는 강하게 그 기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뭐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거나 이 사과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말씀 주시면 추가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사과를 수용하시는 그런 이 인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거나 그런 부분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손수조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대통령실 관계자 누구의 아들 결혼식도 국회에서 비슷한 시기에 열렸는데 그 결혼식 얘기는 안 나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혼사 소식만 굉장히 부각됐던 것 같아요. 혹시 들으셨어요, 그 얘기? 그러게요. 이번 국감이 어쩌다가 이렇게 한 의원의 따님 결혼으로 모든 이제 이슈가 다 묻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도 그때 이제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이 다 인터넷에 돌면서 그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민희 위원장 딸의 결혼식도 사실상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청첩장에 카드 결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카드 결제까지 오픈하면서 이렇게 청첩장을 돌리냐, 이걸로 논란이 됐던 것이 사실상 뭐 거의 1일 1민이다 할 만큼 하루하루 논란이 계속됐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이 지금 사후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뇌물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고발 조치도 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따님이 직접 또 사과 글을 올리는 일까지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직무성 관련이 있는 뇌물의 성격의 돈을 축의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일부러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해명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퇴, 그리고 이어서 수사로 이어질 경우에는 의원직 박탈까지도 이야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박탈까지도 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것이 지금 보셨던 과방이었고, 그거 말고 또 한 곳이 더 있죠. 법사위입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타당한 사람들 여기 타당한 방해 보세요. 와서 숟가락 눈물이 나는. 한가하세요. 못된 짓이라니. 박규택 위원이 방금 서영교 의원을 향해서 서팔계라는
멸칭을 썼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제가 발언 제한을 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허영주 의원님의 한 말을 뺍니까? 발언 제한 조치하겠습니다. 네. 행정실은 유념해 주세요. 박규택 의원 발언 제한 조치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도 발언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나경원 의원, 송석준 의원, 조배숙 의원 자리에 앉으세요. 강성필 부대변인, 저의 영상에다가 아예 그냥 19금 딱지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미성년자 관람 불가를 붙여야지 너무 욕설이 많이 나고 싸우는 모습만 보니까 정말 청소년들 교육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꾀꾀기, 서팔계, 4가지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이 저 뽑힌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올 단어가 맞습니까? 제가 이제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기관 증인들이 국회에 이제 증언하러 나왔을 때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좀 호되게 질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상대 현역 의원들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사실 뭐 약간 과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과한 질의할 수 있고 과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선출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이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런 모습은 누가 봐도 보기 안 좋다. 제가 최근에 이 법사위에서 이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박은정 의원이 했던 말들은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 멈춰주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이런 얘기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의원들이 좀 질의를 할 때는 좀 경청하는 모습을 양당 다 조금 지켜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원 전 대변인, 추미애 위원장의 어떤 그 의사 회의 진행을 놓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개인 차원의 문제로 보지 말고 왜 이런 의사 진행이 가능하고 법사위, 과방위 등등 통틀어서 22대 국회 국정감사는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가 그 구조적 원인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으면요 상임위원장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과도한 언행으로 충돌이 있어도 어느 정도의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 보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서영교 의원이 꾀꾀기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곽규택 의원 발언 제한한다고 하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또 거기를 제지를 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국회 힘쏠림이 한쪽으로 심하게 되다 보니 자당의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면 다음 당선 또는 더 큰 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고 그러면 곧 본선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 내에서 균형이 현저하게 깨지면은 결국 국회의 의사 진행도 퇴행되고 국정감사에서도 권력의 사유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을 봐야지 앞서 저희가 뭐 최민희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등등 봤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인물들의 어떤 개인 차원에 대한 인상 비평이나 품평만에 그쳐서는 우리가 국회의 구조적인 개혁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장윤미 대변인, 국감 도중에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서 이것도 논란이 되더군요. 맞습니다. 이게 또 정무위 국감이었잖아요. 제가 정무위는 이제 금융 이 산하 기관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상임위로 알려져 있어서 저는 과외를 따로 받았다는 의원님도 봤거든요. 그 정도로 좀 집중도와 어떤 날선 그리고 날카로운 질의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본인의 질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고릴라 모형을 띄워놓고 그림을 그리고 색깔까지 칠하는 건 제가 여러 반응들과 댓글들도 봤는데 너무 실망스럽다는 게 당연하지만 중론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영아 의원이 뭐 죄송하다, 뭐 별 생각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욕설과 청첩장 그리고 고릴라만 기억나는 국감. 국민들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감이었으면 좋겠는데 내년엔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은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 같은 재정 지출 확대 때문이라고 주장한 건데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 들어보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미 한번 풀었죠. 두고 보십시오. 내년에도 풀고 내후년에도 또 소비 쿠폰 한다고 그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이고요. 결국 이제 돈 많이 풀려서 집값 올랐다는 건데 11호 대책은 도저히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 대책이 세 번째 기다렸는데 안 나와. 세 번 발표했잖아요. 세 번 다 공급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비자들이 패닉 사기 시작한 거죠. 손수 대변인, 지금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구리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렇게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 들썩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 소비 쿠폰 같이 과도하게 돈을 푸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서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넘쳐 흐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공급을 한다고 두 번째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그게 아직 한참 남았고 또 뜬구름 잡는 얘기다 보니까 그런 대책이 빠져 있는 부동산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못 잡는다. 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 소비 쿠폰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시장에 이제 유동성 과잉,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 그리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11호 정책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토지 이제 허가제를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더 숨통을 막히는 오히려 부동산의 그런 부작용을 초래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일부 이제 서울에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오세훈 시장의 그 토제가 오히려 서울시장 집값을 올렸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런 소비 쿠폰 문제 등 유동성의 과잉 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 등을 중심으로 한 토제가 있었지만 그건 단기의 정책이었고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집값이 좀 물가가 잡히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토제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오히려 막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 토제 11호 정책을 만든 오히려 그 민주당의 세력, 그 고위공직자들은 오히려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갭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은 오히려 그 정책 방향과 너무나 다른 현 실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현장의 시민들이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조국 대표가 오랜만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저렇게 소비 쿠폰 형태로 돈 풀면 부동산 당연히 오르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속아웃을 주장이라고 했고요. 재개발, 재건축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전체 주택을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했더니 조국 혁신당에서는 우리는 강남 3구를 포함한 정부나 이 시 부지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조국 혁신당이 저희와는 좀 다른 당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집을 소유하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 글을 읽어보니까 이 오세훈 시장께서 소비 쿠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소비 쿠폰 풀어가지고 부동산 가격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 제가 15만 원 받았다고 하면 15만 원 다시 돌려주면 저도 집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댓글 보면은 그러면 삼겹살 나 사 먹었는데 삼겹살 안 먹으면 나 집값 집 살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소비 쿠폰이라는 건 본인의 주소지 내에 연매출 30억 이하의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소비 쿠폰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거와 부동산 가격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이냐라는 국민들의 의문 그리고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그래서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얼마 전에 이 토제를 해지하셨다가 본인이 또 철회를 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본인이 잘못된 걸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해서 어떤 할 말이 있으신가. 그리고 또 소비 쿠폰 가지고 부동산 가격 올랐다는 것은 너무 비약이다. 차라리 좀 객관적으로 뭐 공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 아니면 뭐 도봉구나, 뭐 금천구나 이런 데는 집값이 안 그래도 안 올랐는데 이런 데까지 묶어놓으면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지 소비 쿠폰 때문에 집값 올랐다는 너무 비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게 비약입니까? 비유입니까? 하나의 예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 쿠폰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그리고 빚을 늘려서라도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정책 기조의 하나의 대표적 예시인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13조 원 정도가 시중에 풀렸고 당시 추경 규모가 한 30조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서 삼겹살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우리 국민들이 돈을 쓰면은 그 돈은 어디선가 돌고 돕니다. 예. 그 종착지가 지금 부동산이 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잡기 어려운 서울 부동산이 더 폭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지적 취지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그 도봉구라든가 뭐 노원구라든가 이런 강북의 지역들은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지적을 민주당의 입장으로 하시는 거라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기 아주 적절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15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잖아요.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대부분이 2022년 말 대비해서 집값이 오히려 오르지 않은 지역들의 구청장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는 그 성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유미 대변인. 네. 조국 대표가 이렇게 SNS 글을 올린 것은 혹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 출마설이 돌고 있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저격함으로써 서울시장 후보군에 나도 있다. 혹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는 정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많은 주자들이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5선 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업이 서울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존재감을 서울시 유권자들에겐 주고 있는 주자임은 분명해서 이 채비를 하는 여러 여권의 주자들도 이른바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나 어떤 비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실언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비 쿠폰이 부동산 시장 가격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안 계실 테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비집고 들어가면서 존재감을 드러나는 데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나도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가상 대결 최근의 여론조사였습니다. 10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부동산 대책과 이후에 그 후폭풍이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도 있고요. 오차 범위 바깥 결과도 있습니다만 과연 민주당 후보와 맞붙게 될지 또 다른 아까 조국 대표처럼 또 다른 후보도 참전을 하게 될지요. 사뭇 궁금해집니다. 저는 준비한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법원의 로고가 보이죠.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핵심으로 꼽혔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 전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야는 이 대통령의 관련성과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죠. 저로서는 정말 당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하게 받으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남았다라면서 헛된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유죄를 어떻게 묻겠다는 것인가 저희는 되묻고 싶습니다. 예, 손수조 대변인. 자, 대장동 관계자들의 구속 또 1심 재판 결과를 놓고 여야가 완전히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씨의 이 발언, 2층 성남시장실도 알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 이게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에 이 불법 행위에 관여를 안 했다는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거기 왜 윗선 나오지 않냐, 윗선은 유동규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 대통령의 재판을 당장 재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이 대장동,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드디어 이제 법원이 이것이 권력형 범죄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어떤 민간업자들에게 수억의, 정말 수조 원대의 이익이 돌아가고 오히려 성남시와 국민들에게는 그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 배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 판결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사장이 중간책의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수뇌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수뇌부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설계하고 또 인허가 도장을 다 찍었던 분이 결국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수뇌부였다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모르고 민간업자들이 이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 배임죄에 대해서 이것을 없애겠다,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중지법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의심은 커갑니다. 예, 송영훈 전 대변인. 자, 김웅 전 의원이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 판결문인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잘 안 보이실까 봐요.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남. 그러면서 재판부가 판결문에 친절하게도 이렇게 몸통에 이름을 적어놨다. 성원 수의호 이름은 뇌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누구를 지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당연히 성남시 수뇌부면은 당시 성남시장 아니겠습니까? 그 성남시장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죠.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보신 그 재판부의 18쪽짜리 설명 자료 중 일부, 방금 그 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는 언급이 판결문의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유동규 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 부분이거든요. 예. 즉 양형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양형 이유는 형사법관이 가장 재량껏 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에서 피고인들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사실 인정을 하는 내용을 쓸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 사건 자체의 피고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다른 건으로 지금 분리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서 상당히 판사가 절제하면서 썼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체를 심리해보면은 결국은 성남시장을 배제하고 어떻게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거액의 손해를 미치고 대장동 일당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 사업이 가능했겠는가에 대해서 법관은 강한 심증 형성, 즉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나름대로 재량껏 그 부분의 결론을 시사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니었으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결국 저런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의 구조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그것을 김웅 전 의원이 드러내서 지금 국민들께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수뇌부는 누굽니까? 그 수뇌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 대장동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준 어떤 증거라든가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이라든가 이거 찾아냈습니까? 못 찾아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뭐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건 있습니다. 남욱 씨에게 유동규 씨가 3억 받았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랑 나눠 가진다. 그렇게 남욱 씨가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3억 어디 갔습니까? 본인의 채무, 철거업자한테 갚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형들이란 거 검찰이 계속해서 말하니까 한 100번 정도 제가 진술 받으니까 착각한 것 같다라고 진술 바꿨습니다. 마지막 이 대장동 업자들 정영학, 남욱, 정민영, 유동규 이 4명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련이 있다라고 최초에는 진술을 하고 딱 한 명 김만배만 이재명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동규 1명 빼놓고 정영학, 남영, 정민영은 진술이 바뀌고 있어요. 상관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4년 동안 수사를 이 정부 저 정부에서 했는데 돈을 줬다는 증거, 돈을 주기로 했다는 증거 찾아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에 시작돼도 무죄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송영호 대변인, 이게 궁금한 거는 지금 돈을 주고받았다는 건 뭐 뇌물죄나 뭐 이런 게 될 텐데 지금 배임죄,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배임죄잖아요. 이게 성남시에 손해가 될 걸 알면서도 업자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그 설계 구조를 해서 막대한 돈이 그들에게 갔다 이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배임죄가 폐지되고 그 부칙에서 이미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으면은요. 어제 구속된 김만배 씨, 유동규 씨 등등 대장동 일당들 모두 풀려나는 겁니다. 면소 판결 받아요. 그리고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면소 판결이니까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배임죄를 1953년부터 있었던 배임죄를 폐지해서 결국은 누구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리고 김만배 씨, 유동규 씨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눈물겹게 아끼고 걱정해 왔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죄가 성립이 되려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지가 되려면 당시에 평당 분양가가 1,400이냐 1,500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이 시트에 손을 대서 1,500만 원 분양가로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배임죄 폐지와 상관이 없이 그 사건이 결과는 결국 배임죄는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반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관한 형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공판기일이 잡히고 있지 않은 재판은 공판기일 지정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바쁘면은 불출석 사유서 내고 출석을 안 하고 재판부가 그걸 용인해주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안 나와도 재판 진행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허가해주는 것으로 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배임죄를 추진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이 추진하는 이재명 건데 대통령이 지금 배임죄, 특경 예. 배임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예. 어쨌든 한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건 기업들의 어떤 그동안의 바램을 들어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장윤미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사건 어쨌든 이 수뇌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게 수뇌부가 누구냐. 그래서 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주진우 의원 등등은 히읗지읒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했다. 그 히읗지읒이 누구냐. 히읗지읒이라는 사람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히읗지읒은 김현지 실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그런 히읗지읒이 왜 김현지만 있냐 이렇게 주장하더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논평도 냈는데 김웅 전 의원이 이 문구는 못 보신 것 같아요. 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면요. 이게 특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언론도 이게 어디까지 범주를 지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판결문에 그런 구절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이라고 특정해서 나왔던 설씨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임죄는 그렇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이복형 금감원장이 추진하겠다고 했었죠.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법 개정안이 됐죠.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기업들이 이 부분은 너무 우리한테 리스크가 된다. 법률적으로 그러면 형사적으로 배임죄가 있는 한 우리가 배임죄로 수사받고 기소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그 리스크를 저감해 줘야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겁니다. 상법 개정안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4,000선까지 돌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수호 대변인,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봐봐라, 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유동규의 증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아예 취하해서 재판을 없애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드러났는데 재판 다시 해야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공소 취소까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사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뭐 많은 국민들께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수뇌부의 이제 뭐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헌법 84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진행 중이던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라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 해석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당시에 설계했고 승인했고 인허가 도장을 찍어줬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르게 이 수천억대의 이 배임죄가 과연 성립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본인께서 내가 설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군일의 최대의 치적이었던 이 대장동 사업을 내가 설계했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송영은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5년 뒤에 이 재판이 재개가 될 경우에 이 판결이 물론 뭐 항소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일단 그렇게 늦은 시점에 재판이 다시 재개되어서 심리가 진행이 되면 그 결과가 설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한들 그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아마도 4년 반 뒤에는 많은 증인들의 기억이 흐릿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대장동 일당들이야 그때쯤 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과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중단시켜야 될 만한 헌법상 법률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언제든지 법원이 공판기일을 지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국정에 부담이 된다면 대통령의 불출석은 법원이 양해해주면 공판기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법사위 국감을 빌미 삼아서 대법원에 대한 공개적인 겁박을 해왔기 때문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의견들이 갈수록 대두될 겁니다. 과연 대장동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 재판 재개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인지는 이제 국민들께서 묻고 계시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걸석 재판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무죄라고 했으니 유동규 성남시장, 유동규 씨가 다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무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무죄니까 그러니까 받아라, 재판 받아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세상에서 나는 무죄니까 다 재판 받아야 되고 너는 유죄니까 재판 받아야 돼. 뭐 이런 이상한 논리가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온 국민이 알고도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재보궐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원이든 그리고 야당이든 뭐 얼마든지 지적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선택을 좀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에이펙 정상회의 중간에 나온 이 대장동 일당의 재판 결과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는 주제 다뤄봤고요. 자, 오늘의 1위 주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조금 전 끝났죠. 예, 97분간 하고 끝났죠.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만찬을
하게 되겠죠. 아까 만찬 음식도 공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전해져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MOU 등 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까 장관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셨죠? 원화와 위안화의 통화 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고요.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공조 MOU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예, 다음 거요. 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이 정상회담 계기로 MOU 등 7건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같이 다뤄볼게요. 정혜미 대변인, 네. 이게 보니까 원위안 통화 스와퍼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자,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 공조 MOU. 저는 여기에 지금 생각이 좀 가는 게 지금 중국인들이 관련된 어떤 캄보디아의 조직책들. 그래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서 죽고 고문당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시진핑 주석도 알고 이거와 관련된 MOU를 맺은 것 같아요. 이게 MOU라는 게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사실 양해각서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물음표가 쳐지지만 사실상 MOU라는 그런 이름하에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거나 사실상의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계약에 준해서 거의 이제 그 상호 간의 조약으로까지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MOU를 체결한 그 대응하기로 한 조직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중국 자본이 그리고 중국이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인들도 범죄에 가담하면서 굉장히 다국적적인 그런 범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 등지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지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피해자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또 그 양태가 원래 했던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한 부분에서 훨씬 더 발전을 해서 이른바 노쇼 예약을 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와인 등을 판매하게 하면서 사실상 금전을 편취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이 범죄가 변모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데는 양국 정상이 의견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중 양국에 이 국민들이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이런 협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주 대변인, 요즘에 보면 혐중 시위라고 해서 중국 대사관을 에워싸고 이런 시위들도 있고 또 경주에 가서도 중국의 방문 등등에 반대한다는 시위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조직적인 범죄와 중국 조직들의 관련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 MOU를 좀 체결했으니까 시진핑 주석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 등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중국에 대해 반대하는 정서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한 인식을 주기 위한 시그널이었다고 봅니다.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했던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무비자 입국을 지금 완전히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그런 위협을 많이 느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폭력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문화로 인해서 다툼이나 그리고 어떤 가게를 급습해서 뭐 절도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 신호를 주는 이런 워딩은 필요했다고 보고요. 지금 콜롬비아에서 지금 우리 한국 대학생이 사망한 그 사건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중국인인 것도 아니겠습니까? 캄보디아.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중국인 용의자가 지난 우리 강남에 있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지금 또 쫓는 문제 등등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께서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러한 워딩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은 굉장히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저렇게 MOU를 체결했다거나 아직 팩트시트가 안 나온 상황에서 저렇게 두 정상 앞에서 양해각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례적이긴 해요. 또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는 뭔가 다른 걸 내놨다 뭐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용도일까요? 일단 이제
한미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예민한 문제들이 있고 디테일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사실 중국과 지금 한국 간의 이제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정도 이슈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이 북한이 러시아와 더 잘 지내는 것, 또 미국에 대한 견제, 대중 견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뭐 핵 잠수함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중국도 한국과 가까이 지내고 또 한국도 과거에 우리가 가장 수출을 많이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 차원에서 저러한 MOU 체결이 나왔다고 보고 한미 관세 협상은 디테일한 협상문이 나오면 또 그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송영원 대변인 짧게 부탁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그 정상회담 결과물을 놓고 지금 해석이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지 만으로 3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동 팩트시트도 안 나오고 과거 같으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나왔을 공동 발표문 또는 공동 기자회견문, 공동 선언문 그 어떤 층위의 공동 발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한미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관세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구체적으로 내리기는 이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경주에서 펼쳐진 외교 슈퍼위크 마지막 순서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오갔을지 이어지는 뉴스에 의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